그럼 지금부터 한반도 선진화 재단이 주최하는 자유우파 정치 복원의 과제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반도 선진화 재단 박재환 이사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이사장님 개회사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반도 선진화 재단 가족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재단이 주최하는 자유우파 정치 복원의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촉박한 일정에도 소중한 옥고를 준비해 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이 지난 70여 년 땀 흘려 일궈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미정유의 비혼화와 저출생, 경랑에 휩싸인 국제질서 재편, 미적지근한 혁신과 고착조짐의 저성장, 기승을 부리는 대중영합정치, 취약한 사회자본과 증폭되는 사회 갈등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이제 국군이 다 했다라고 자조하는 분들까지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실종되고 각자 도생에 몰두해 질이 멸렬한 자유우파의 탓이 큽니다. 무엇보다도 낡은 성공방정식을 과신한 나머지 오만한 벨셈 정치와 무책임한 낙관론에 치우쳤던 우파 정치의 오류를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역대 최악의 참패를 겪고도 자유우파가 철저한 진단이나 참회 없이 희생양 찾기나 임기응변에 급급하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자유우파 정치가 올바른 철학, 긴 호흡의 비전, 슬기로운 전략, 너그러운 도량과 뜨거운 열정을 두루 갖춰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해내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세미나가 그 디딤돌과 나침반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다가올 대한민국의 거룩한 여정에 신의 축복과 가호가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소중한 개회사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사진 촬영을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네 분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부 행사를 모두 마치고 2부 행사를 본격적인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 행사 사회는 숙명여자대학교 윤광일 교수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윤광일 교수님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있는 윤광일입니다.
저는 제가 뭐 여기 계신 발표자 선생님들에 비해서 사실은 뭐 이 사회를 볼 만큼 어떤 그런 경륜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서 처음에는 연락이 왔을 때 좀 사과드리고 좀 피하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뭐 괜찮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배우는 자세로 오겠다. 그래서 감히 이 자리에서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저 김영수 선생님과 이 최진원 선생님께서 그동안 굉장히 공부를 이 분야에서 많이 하셨고 또 해안을 저희에게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사회 역할, 그러니까 시간을 좀 관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배우는 그러한 시간을 같이 함께 배우고 토론하는 그런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이 사회가 또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안 좋지만 제가 연락을 받고서 이 선진화 재단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좀 잊고 있었는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또 이전에 그 박세일 선생님께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리고 또 그분이 제가 이제 대학 신문이라고 학교의 신문사에서 간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박세일 선생님께서 정말 이 너그럽고 그다음에 전혀 어떤 논쟁을 회피하지 않으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진화 재단이 아무래도 이런 담론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함께 배우고 그러한 생산적인 논쟁을 확산시켜서 지금 우리 박재환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우리 사회 굉장히 큰 문제점들 여러 가지 나열을 해주셨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떤 우리가 담론을 논의를 좀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이 재단에서 하려고 하지 않나 그러한 역할에 제가 또 아주 작은 역할이나마 이렇게 기여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이고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설이 길었는데요. 오늘 두 분 발표를 제가 원래 안내받기로는 50분부터 시작인데 아무래도 또 이게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논쟁을 하고 서로 배우는 그런 좋은 시간들을 생산적인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라고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까 발표자 선생님들께 30분씩 먼저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형식상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분절적으로 하지 말고 발표를 먼저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토론자 선생님들의 토론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취합해서 발표자 선생님께서 다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리스판스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김영수 선생님께서 30분 정도 발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최진원 선생님께서 30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금방 소개받은 김영수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한반도 선진화 재단이 사실 한국 보수 진영 자유우파의 논의를 계속 이끌어온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환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제안을 받았을 때 기쁘게 제가 수락을 했는데 사실은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좀 고생을 했습니다. 소박하지만은 제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냥 논의의 어떤 밑거름으로 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22대 총선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뭐 그동안 총선이 끝난 다음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를 한번 좀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의미가 일단 가시적으로 볼 때 총선 3연패라고 하는 게 상당히 또 쇼킹한 그런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그 보수 정당이 영남 지역당으로 이렇게 전락한 모습을 지난 총선에서 세 번의 총선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보여줬고요. 결과적으로 한국 정치에 이제 비주류로 지금 전락한 게 아닌가, 고착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총선 결과뿐만 아니라 총선을 대했던 국민들의 그 애티튜드가 굉장히 좀 특이했다는 이제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우리가 우리나라 유권자들, 한국 유권자들이 가져왔던 가치관이라든지 그 정치적 태도, 애티튜드가 또 임계점을 넘어선 게 아닌가, 뭐 레드라인을 좀 넘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하는데요. 그렇게 왜 그렇게 하면 그 국민들이
평소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한계선을 넘어섰는가에 대해서는 르상티망이 굉장히 고조가 됐다. 비등점을 넘어섰다. 물론 이제 왜 르상티망을 가지게 됐는가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분석을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그런 가시적으로 드러난 내용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총선을 3연패하게 되면 결국 이제 지지층 이탈을 하면서 이제 일어난 일인데 지지층 분석을 해보면 사실 뭐 이번 총선에만 나온 게 아니고 20대 총선 때부터 이미 다 나온 얘기인데 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하면 이제 중도, 중수청, 수도권, 청년 표가 다 떨어져 나갔다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샤이 보수 현상이 굉장히 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론조사에 나온 결과하고 실제 투표 어떤 사이에 보면은 상당히 갭이 발생하는데 그만큼 이제 그 차이만큼 보수층이 자기 의견을 드러내기를 좀 부끄러워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수가 부끄러운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보수가 동안 그렇게 부끄러운 시대는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2대 총선에서 지난 20대 총선도 그랬습니다만 20대 총선하고 22대 총선하고 겸해서 보수가 보수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와 더불어 이제 무효표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무효표가 그 샤이 보수와 관련돼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수층 내에서 어떤 샤이 보수들이 증가를 했다는 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보수가 이제 분열을 시작했다는 거죠. 부끄러워하는 보수가 생기면서 그 부끄러워하는 보수들이 이제 다른 쪽으로 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지역적으로 보면 이제 영남 보수하고 이 수도권 보수가 이제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치 세력도 영남의 그 당선자들하고 이 수도권에 나왔던 이 후보자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지면서 원외 대표라는 걸 뽑고 정치 세력화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영남 보수와 이제 수도권 보수가 분열되는 다른 정당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또 영남 보수가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그 정도까지 지금 이제 초입에 서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역적으로는 이제 영남 보수하고 수도권 보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보면 소위 말해 자유 보수하고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자유고요. 우리가 옛날에 했던 자유가 아니고 기존에 이제 우리 한국을 만들어 왔던 안보 보수, 그다음에 산업화 보수 그 세력하고 새로운 21세기에 들어왔던 어떤 문화적인 혁명을 거쳐가고 있는 그런 수도권의 젊은 세대들, 청년들 뭐 이런 소위 말해 자유보수라만 이름을 붙인다는 말이죠. 그동안 자유보수는 다른 식으로 이름을 붙여왔습니다만은 학문적으로만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 보수들 사이에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징후를 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넘어가면 이와 같은 이번 22대 총선을 보면서 이게 주류 교체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보는데 박성민 씨가 이제 이렇게 이 정치 컨설팅 하는 주로 좀 평론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박성민 대표가 그런 주장을 했는데 상당히 어떤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 총선에서 세 번 총선을 거치면서 패배를 하면서 이제 주류가 교체됐다는 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물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한국 사회의 또 주류를 형성했던 소위 우리 보수라는 게 두 가지 체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습니다. 48년 체제하고 87년 체제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 세 번의 총선 패배와 주류 교체라고 하는 의미는 48년 체제하고 87년 체제가 변화의 변곡점에 지금 들어서고 있는 게 아닌가. 다른 말로 이게 단순한 어떤 선거에서 한번 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금 더 심각하게 얘기를 하면은 기존에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체제의 어떤 속성이 지금 그 변화하는 어떤 그 분기점에 서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또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사실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건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는데요.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유시장 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사실 이끌어왔습니다. 그거 덧붙인 다음에 이제 법치하고 인권 네 가지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는데 이 네 가지 가치가 상당한 의미에서 지금 그 의문점 퀘션 마크가 지금 달리고 있다. 그런 해석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좀 의미를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은 결국은 보수가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변화하지 않으면 소멸하겠죠 결국은요. 또 한 번 더 버림을 받으면은 재생할 기회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어떤 심각한 상황인데
이 22대 총선 아니면 그 이전에 20대에서 21대, 22대 세 번의 총선을 어떻게 해석하는 문제, 인식하는 문제는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크게 세 가지 입장으로 지금 나뉘고 있습니다. 3페이지로 보겠습니다. 사실 그 동안에 이제 이렇게 보수가 바뀌어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좀 징후들이 좀 나타났는데요. 그 천목회라고 하는 그 이번에 수도권에서 그 출마했던 3040 세대 그 후보자들 모임이 천목회인데요. 그 천목회가 모임을 열고 내놨던 얘기를 보면 이 좀 상당히 좀 공감이 가는 내용들인데요. 천목회가 성명서를 얼마 전에 냈습니다. 5월 15일 날 냈는데 거기에 그 내용들을 그 뭐랄까 징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태락에 보수의 어떤 태락의 어떤 징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이태원 참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강서 구치장 선거라든지 그다음에 뭐그 카이스트인가요? 거기서 뭐 구호 외치는 사람 입을 막는다든지 또 이종섭 대사를 뭐 임명한다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보면은 보수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 왜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그 뭐랄까 해프닝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상당히 구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인식이 천목회 인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첫 번째 인식은 사실은 문제가 별로 없다라는 인식이 첫 번째 인식인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보다는 보수의 가치를 복원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입장이 이거입니다. 황우려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첫 기자회견에서 이 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뭐랄까요 복원의 문제, 회복의 문제다. 보수 정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사이비 보수로 변화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 치렀던 총선에서 중도 확장을 위해서 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옛날 구호 학생운동권에서 전화 뭐랄까요 그 입장을 바꾼 사람들을 이제 포용하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총선 기간 동안 나왔던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도태우 후보에 대한 어떤 처리 문제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사실은 상당히 대립들이 존재했는데 새로 지금 들어서 비대위원 체제에서는 비대위 체제에서는 그렇게 잘못됐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오히려 기존의 보수의 가치를 더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상당히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국민의힘 주류는 바꿀 게 없다라는 입장이 기본입니다. 지금 또 그쪽으로 끌고 가겠다는 게 지금 입장이고요. 두 번째 이제 가치가 이제 보수 가치 변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또 우리가 그 동안에 그래도 대선에서 그나마 이렇게 아주 간발의 차이로 승리를 했던 게 그나마 중도 확장을 해서 이제 이겼는데 그게 다 무너졌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우리 정치가 중에서는 이제 유승민 의원이 이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비대위원 쪽에서 지금 한쪽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패한 게 더 많은 보수를 실현하지 않아서 패했다라고 이제 보통 이렇게 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많은 중도를 얻지 못해 패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이제 변화였던 입장인데요. 실제로 나경원 의원도 현장에서는 그런 어떤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들, 젊은 여성들이 거의 그 국민의힘을 외면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의 어떤 대안은 보수를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 유능한 보수를 바꿔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뭐 정의로운 보수하고 유능함 이거는 이제 전통 우리 보수의 어떤 가치였죠. 근데 따뜻한 보수는 조금 더 중도로 확장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뭐랄까 좀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사실 좀 구조적인 어떤 그 분석도 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국민의힘이 보수 진영이 좀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단순히 선거에서 패배했다 그런 문제를 떠나서 한국 사회가 상당히 구조적으로 좀 변화를 하고 있는데 그 구조적 변화에 저희 보수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라는 거죠.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제 양극화하고 두 번째 수축 사회라는 건데 양극화 문제는 계속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IMF 이후로 한국 사회가 이제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경향이 볼 수가 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대파라고 하는 게 하나의 상징으로서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물가의 문제지만은 대파가 나오게 된 또 조건을 보게 구조를 보면은
그 물가 약간의 물가 상승, 상당한 물가 상승을 견딜 수 없는 그 한국 사회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상당히 많은 서민층이라고 할까? 그게 굉장히 확대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 동안에 우리나라가 양극화 진행 상황을 보면은 외환위기 이전에 1990년대 외환위기 이전에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 20%를 가져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가져갑니다. 2배 이상 확대가 됐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그 양극화 진행됐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양극화가. 그 문제가 결국은 다수의 실패자들을 지금 사회에서 낳고 있다는 거고 거기에 지금 적응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계층들이 결국은 보수가 지금 내놓은 대안에 별로 이렇게 뭐랄까 동일하지 않는다고 할까 뭐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수축 사회에 진입을 했다는 건데 뭐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한국은 60년대 이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팽창하는 사회였습니다. 뭐 한국만 팽창한 건 아니고 사실은 전 세계 글로벌 경제가 르네상스 이후로 사실 한 400년, 500년을 걸쳐서 사실 쭉 계속 팽창을 해왔습니다. 근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사실 이제 수축 사회에 진입을 하고 수축 사회였던 그 충격을 전부 다 돈을 찍어내서 지금 전부 다 지금 대처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발작의 그 주기가 계속 짧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은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모든 나라들이 사실은 수축 사회에 진입을 했는데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충격이 더 큰 게 60년대 이후로 전 세계가 가장 빠른 속도로 팽창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 팽창이 멈추고 이제 뭐랄까요 1년의 경제 성장이 작년에 1.4% 성장을 했습니다. 잠재 성장을 못했는데 그 경제가 축소되면서 그동안에 팽창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사회 시스템 또 계층 이런 것들이 붕괴되고 있는 과정을 좀 볼 수가 있고 특히 자영업자들하고 하층 노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그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코로나 사태 때보다도 지금 폐업률이 2배 가까이 더 높아진 상황을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는데 지금이 더 어렵고 계속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양극화하고 이제 그 수축 사회라고 하는 다른 말로 하면 경제가 이렇게 지금 쪼그라들면서 그 압력에 노출된 한국 사회에서 한 뭐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상당히 희망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그 민주당이라는 진보 진영은 두 가지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하나는 복지고 그다음에 현금 살포를 가지고 대응을 해왔습니다. 이거는 다 사실은 그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죠.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반응을 보였고 거기에 사실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뭐랄까요 지지를 이렇게 표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면에 우리 보수 같은 경우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계속 성장만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성장을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성장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둔감한 상황이 아니었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성장을 해서 그 이 수축되는 사회 또 양극화 사회였던 이 문제를 대응을 하긴 해야 되는데 당장 저희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는 어떤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우리가 어떻게 보수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좀 더 깊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성장이 줄어들면서 결국 기회의 사다리들이 전부 다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뭐 사실 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저기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부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대물림하려고 하는가 하는 거기서 나온 건데 한국 사회에서 좀 명문대학이라고 불리는 대학들의 그 입학자들은 70%가 다 상위 10%에 속하는 학생들입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본인만 열심히 하면 다 학교도 좋은 데서 갈 수 있고 나름 다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사회에서 고도 성장 사회에 살던 그런 저희들 세대라고 보는데요. 지금은 전혀 그렇게 돼 있지가 않습니다. 기회의 사다들이 치워지고 있고 한번 중산층에 떨어진 사람들이 다시 중산층으로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뭐랄까요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보수 진영이 단순히 선거 실패를 떠나가지고 왜 우리가 지금 중도 확장을 해야 되고 뭐랄까 이념이나 노선 문제를 좀 심각하게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국 사회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분석을 하고 거기에 좀 알맞게 우리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진보 진영은 뭐 그동안의 복지 이제
보편적 복지하고 이제 현금 살포를 가지고 그동안 대응을 해갖고 상당히 효과를 계속 봐왔습니다. 효과를 봐왔는데 우리 보수 진영은 이제 계속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만 그나마 그래도 한번 좀 성공적이었던 게 2008년 18대 총선에서 좀 그래도 수도권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선거에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때 중요한 전략이 돌아가신 정두원 의원 이제 우리 이사장님도 그때 딱 당사자로서 잘 알고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만은 소위 삼중 전략, 이념적으로 중도, 계층적으로 중산층, 공간적으로 중부 수도권을 우리가 좀 공략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MB 정부 때 중도 실용주의라고 하는 뭐랄까요, 전체 국가 국정 운영의 어떤 노선을 걸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상당히 주의를 해서 그때는 수도권에서 다수를 우리가 점했고 그런 효과를 거뒀습니다. 근데 이제 소위 삼중 전략이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중수청 그 전략이 박근혜 정부가 붕괴되면서 사실 다 이제 붕괴가 됐습니다. 지난 대선 때 조금 더 회복이 됐는데 다시 바로 또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계속 지금 회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이제 우리 보수가 구조적으로 대응을 못 하고 있다 하는 문제가 이제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 이 영남 진영당이라는 문제도 우리가 좀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대 총선에도 그렇고 21대 총선에도 그렇고 지난 강서구 총장 선거 때도 똑같은 얘기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전혀 안 바뀌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영남에 의존하는 보수가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한 거냐 이제 이 질문인데요. 사실 영남이 없으면은 지금 보수는 다 망했죠, 사실은요. 영남이 있기 때문에 살았죠. 근데 영남만 계속 그렇게 있으면은 가능하겠느냐? 그 이제 딜레마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문제냐면 당권을 다 영남이 가져가거든요. 왜냐하면 다수니까 거기가 국회의원들이 많고 당원은 50%가 영남 사람들입니다. 영남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당권이 결국 다 영남에서 계속 당권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22대 총선이 끝난 다음에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영남권의 어떤 지금 보수의 정치 리더십을 헤게모니를 가지고서 이 소위 중수청 문제를 갖다 대응이 가능한가? 사실은 어렵죠. 왜냐하면 영남은 깃발만 꽂으면 다 당선이 되니까 사실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립되면 고립될수록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더 결집이 되니까 보수가. 이번에도 영남에서 무소속으로 나온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치 이해관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영남을 중심으로 한 이 보수의 어떤 입지에 대해서 영남에 대해서 물론 고맙지만 저도 뭐 지금 영남에서 지금 대학에 있습니다만은 영남에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이 보수의 어떤 미래를 볼 때 과연 이렇게 가서 보수라는 게 살아남겠는가? 안 되는 거죠, 사실. 벌써 3번이나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바뀐다는 거는 이거는 좀 저희들 정말로 반성을 좀 해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근데 9페이지를 보면 좀 넘어가서, 근데 사실은 그 더불어민주당도 사실 똑같은 딜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남에 사실 기초해서 좀 당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국민의힘하고 좀 틀린 게 있습니다. 보수 진영하고 거기는 영남에서 대선 후보를 항상 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DJ 때 그 충청도하고 연대를 DJP 연대를 만들어가지고 충청도가 대체적으로 지금 사실은 민주당 쪽을 계속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하고 충청도가 사실은 연대를 하고, 그다음에 영남에서 특히 경남 쪽이죠. 경상도하고 경상북도하고 경상남도를 본다면 경남 쪽에 계속 대선 후보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는 이제 지금 안동 분이십니다만 대체로 우리 영남을 보면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낙동강 왼쪽에 있는 쪽은 되게 보수적이에요. 태계 쪽 학풍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대륙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구가 중심이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경상 우도죠, 거기가 옛날로 치면은 그쪽에 있는 남명 조식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쪽 바다 쪽에 있는 사람들이고 부산이나 이쪽 김해라든지 이쪽에 그쪽 분들이 대부분 조금 더 약간 프로그레시브예요. 이번 22세 총선을 보면은 부산도 사실은 위험했는데 부산은 모든 지역구에서 40% 이상 거뒀습니다. 전부 다. 저기 민주당 쪽에서요. 매우 위태롭죠. 옛날에는 30% 못 넘어갔거든요. 사실은 경남 쪽도 위험하다는 얘기죠. 사실 지금 남은 거는
경북밖에 없어요. 사실은 보수가 그나마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는 이런 정당을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가 보수를 갖다 유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어떤 지역주의에 기대는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충청도하고 연합을 하고 그다음에 후보를 캔디데이트를 계속 영남에서 구해가지고 영남 후보를 구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동진 정책에 상당히 성공을 거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꾸긴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상태로 있으면은 절대로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럼 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오늘 뭐 저기 한선재단에서 내는 대안이 가치하고 노선 문제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도하고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 그에 대해서 우리 최 교수님께서 오늘 발표를 해주겠습니다만 두 가지 나눠서 이제 오늘 좀 생각을 이제 하기로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요. 보수가 이제 우리가 가치가 뭔가 우리 지금 한국 보수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뭐 보수라는 거는 뭐랄까요 기존의 가치를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가치와 그 보수하고 진보가 지금 나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는 우리 대한민국 48년 탄생한 대한민국이 훌륭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업적을 만든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 좌파 진영에 있는 분들은 이 적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어져야 될 나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문제 해석을 둘러싸고 계속 이제 그 역사 전쟁이 계속되는 이유가 그건 이 대한민국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대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은 대한민국 전체를 어떤 식으로 이끌 거냐 문제인데 결국은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실패한 나라다. 대한민국이 노론부터 시작해서 친일파, 친미파가 지배하는 적폐였던 역사다. 그렇게 보기는 그런 찬성할 수,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 특히 보수진영, 보수정당의 가치를 확장을 해야 된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그 노선까지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왔던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만들어왔던 그 가치, 또 앞으로 계속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될, 지켜야 될 가치가 뭔가에 대해서 좀 명료하게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보수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해요. 오히려 진보 쪽은 되게 강합니다. 그 아이덴티티 문제에 대해서, 이론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은 우리 국민의힘 그 홈페이지하고 민주당 그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은 당의 역사를 좀 이렇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게 이제 아이덴티티 문제인데 우리 보수 국민의힘 그 역사는 이 이해창 총재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없고 박정희 대통령도 없고 아마 없어요. 이해창 총재부터 시작하고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요. 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해공 신익희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보수는 진보 진영이라고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네, 이현주 의원 지난번에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보수가 그 보수 진영 또 보수 정당이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건가? 당장 국민의힘 그 홈페이지에 말이죠. 국민의힘 우리 보수의 어떤 그 저희 출발이 이해창 총재부터 시작이라면은 그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우리 보수 정당, 우리 보수 정치, 보수 진영이 지켜야 될 가치가 뭔지에 대해서 명료하게 인식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제가 볼 때요. 그 점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결국 네 개인데 우리가 보수 진영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오고 여기까지 그나마 온 거는 크게 네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정치로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자유시장주의, 그다음에 인권, 법치 그 네 가지가 가장 큰 네 개의 기둥입니다. 그 네 개의 기둥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수가 지켜야 될 가치로 우리가 명료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유권자들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당 홈페이지조차 그런 당의 역사를 갖다 정리를 못할 정도면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갖다가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고 한국하고 북한은 뭐 다 뻔한 얘기입니다만은 북한은 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유명한 책 있지 않습니까? 그 책에 보면은 대표적인 사례가 멕시코하고 한국을 이렇게 사례를 해놨는데 거기 중에 남한하고 북한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어떤 체제, 어떤 가치를 선택하느냐가
국가의 어떤 미래를 어떤 식으로 결정하는지를 명료하게 보여주는 세계적인 사례로서 해놨습니다. 거기에 남한과 북한의 차이를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해방 직후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남한과 북한이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70년대까지 북한이 더 잘 살았고요. 똑똑한 사람들은 북한에 다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공산주의가 대세였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날 왜 이렇게 훌륭한 나라를 만들었는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치학적으로도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확실하게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소위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지금 보수가 생각하는 그 자유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가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보수가 얘기하는 그 자유가 소위 이제 그 젊은층들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 약간 꼴통 자유다, 냄새나는 자유다, 아스팔트 자유다, 이제 그런 이미지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 자유는 약자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자유다, 시장의 자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유에 대한 어떤 이념이 계속 뭐랄까 회의가 되고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1페이지가 보면은 사실은 오랫동안 이 진보 진영 쪽에서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앞에 자유를 빼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우리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내놓은 개헌안에 우리 헌법 거기에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를 뺐습니다. 우리 헌법에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3번인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맨 앞에 전문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자를 빼고 민주주의로만 표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진보 진영에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왔던 가장 중요한 이념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에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신영복을 꼽았는데, 신영복이라는 분이 보면은 소위 진보 진영의 굉장히 정신적 어떤 그 지도자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심지어 보수 진영에서도 신영복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경우가 뭐랄까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을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신영복 씨가 이제 한 얘기를 보면은 북한하고 이제 남한하고 대한민국하고 북한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북한은 주체성을 지키는 나라고 대한민국은 민족의 주체성을 일으키고 종속화되었다. 북한의 입장이죠. 미국 식민지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그리고 또 자기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는 이형이라는 분, 이형이라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 문화대혁명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명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군의 뿔을 김원봉이라고 한다든지, 그다음에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그 연설문에서 제주 4.3 사건이라는 게 해방을 넘어서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을 했다, 이렇게 연설문을 했거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 나온 그 4.3 사건 진상 보고서에 보면은, 진상 보고서는 남로당 제주도당이 50선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일으켰다고 나와 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때 나온 보고서입니다. 근데 이렇게 공공연하게 한국의 어떤 진보 진영의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자유의 가치를 다 부정을 하고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보수의 가치로서 우리가 보수에서 자유라는 문제, 자유민주주의라는 문제를 우리가 지켜야 될 핵심적인 가치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자유라는 그 뉘앙스가 지금 오늘날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소위 말하는 중수층, 중도층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도권이라든지 젊은 층한테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간략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자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입된 이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자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19세기 이래로 한국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자유에 대한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고 자유라는 어떤 개념을 명료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점점 성장을 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단 수입된 이념이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가치로서 확고한 뿌리를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자유가 오늘날 과연 그 청년층이라든지 중도층이라든지 수도권에 있는 유권자들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이념적 호소력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 점점 지금 회의를 좀 받고 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런 회의에 직면했는가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첫째는 아마 아까 수축사회하고 양극화 사회처럼 이 시장주의라는 게, 자유시장주의라는 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상당히 대다수의 사람들, 70%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는 그런 체제인가 지금 이 양극화 사회, 수축사회에서 말이죠. 그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시장주의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 성장 시대 때, 고도 성장 시대 때 가졌던 이 보수 진영의 입장을 좀 더 철저하게 좀 검토를 하고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할 게든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게 자유의 문제에서 국가의 문제인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국가와 사회라는 관점을 보면은 사회가 여전히 대통령이 이제 국가의 권력의 상징인데,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되게 촌스러운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한국 자유민주주의가 그런 표현들을 쓰는 그런 어떤 체제에 살고 있다는 거를 좀 부끄럽게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에서 지금 나오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우리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특히 이 자유에 우리 퀘션 마크가 자꾸 붙는 이유가 그런 촌스러운 그 지금 정치 체제라고 할까요? 국가와 사회를 압도하는 그런 체제는 이제 안 되겠다. 우리가 보수가 그것도 좀 더 생각을 해서 정치 체제도 좀 바꾸고 정치 문화도 바꾸고 보수의 어떤 정책 태도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젊은 층에 대해서 소위 문화적인 문제인데요. 이 보수가 할 때 페미니즘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좀 태도를 보여왔는가 보수가 사실 다 방치를 좀 했다고 생각합니다. 20대 여성들이 다 전혀 우리한테 보수한테 표를 안 주고 있다. 그다음에 새롭게 제기되었던 글로벌한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대응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사실 민희진 그 대표가 나왔던 게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죠. 그 공식적인 저기에서 이렇게 욕설을 한다든지. 근데 문제는 젊은 층한테는 그게 해방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젊은 층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적인 관점에서 우리 보수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한 어떤 관점들이 과연 지금 소위 중수청이라고 하는 새롭게 우리가 지금 확장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기에 적합한 것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뒤에 얘기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발표를 이어서 우리 최진원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네, 소개받은 경희대 최진원입니다. 앞서 자유우파 정치복원의 과제 철학과 비전에 대해서는 김영수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제도와 전략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집 3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와 전략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얘기를 할 게 있습니다.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한 원인, 그리고 총선에 드러난 민심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갈수록 집권 여당이 조직적 기반 등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는데, 그것이 약화되고 있는 어떤 거시적 변화라든가 미시적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런 변화된 시대 상황에 부합하는 어떤 새로운 통치 양식으로서 어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버넌스 전략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어떤 거기에 새로운 거버넌스 전략에 부합하는 어떤 새로운 제도 개선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전략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워낙 그 쟁점이 많고요. 이견이 많은 사항이라 여러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 사람 중에 한 의견으로 봐주시고, 혹시 저와 의견을 달리하거나 이견이 있으신 분들은 토론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얘기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첫 번째, 이번 총선에 드러난 집권 여당의 총선 패배의 원인과 민심이 뭐냐, 이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다들 아시겠지만 야권 심판론이냐 아니면 민생 경제 매진론이었느냐, 이런 좀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집권 여당이 그 야권 심판론, 2조 심판론, 586 심판론을 제기한 것은 너무 수세적인 전략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집권 여당이었, 경제가 너무 안 좋았고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많았던 이런 정권 심판론 분위기가 있었다면 당연히 저는 전공법인 어떤 민생 경제 매진론이라든가 경제 활성화론 쪽으로 승부를 걸었어야 되는데 너무 수세적으로 정권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조금 얍삽한 전략을 쓰지 않았나. 그 2조 심판론이라든가 운동권 심판론은 너무 수세적이고 얍삽한 전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월 25일 날 여의도 주최로 그 총선 참패 원인 분석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진단을 보면 박명호 교수는 뭐 2030을 포기한 수도권을 포기한 수포당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박원호 교수는 삼중 전략 중도라든가 중산층 수도권을 포기한 거다 이렇게 또 진단도 했고 김재섭 당선인은 중앙당이 시키는 걸 정반대로 했더니 당선됐더라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종혁 전 조직 부위원장은 이재명 조국도 미웠지만 더 미운 거는 대통령과 대통령 사람들이 더 미흡다. 아마 이런 걸 반영하지 못한 게 실패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물론 저는 뭐 이런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를 빼먹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특히 수직적인 당정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은 거, 특히 하향식 공천 문제라든가 수도권 민심을 반영하지 않는 상향식 공천을 빼먹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짚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또 더 큰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당 총재가 실질적인 당 총재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유혹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권 여당을 기반으로 입법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청와대라든가 용산 중심의 국정 운영을 이끌려고 하는 그런 패턴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이 저는 조금 다시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선 민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 책임이냐 한동훈 비대위원장 책임이냐가 자꾸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아직도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뭔지 확인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하나 가져왔는데 4월 16일 날 미디어 토마토 정기 여론조사에서 나온 그 여론조사를 보면 총선 패배에 누가 책임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68%가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반사 이득을 취한 이재명의 민주당에서는 총선을 이겼기 때문에 자기들이 민심이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그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대여 강경 투쟁보다 여당과 협치를 하라는 게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질문자들의 55.6%가 제1당으로서 정부 여당과 협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민생 경제에 매진을 다하라는 얘기거든요. 강경 투쟁하지 말고 어떤 당파적인 어떤 정략적인 정쟁 일삼지 말고 민생 경제에 협치하라는 얘기인데 총선에 나온 민심을 다 자기 멋대로 오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권 여당도 오판하고 있고 지금 이번 총선에서 다수파를 장악한 민주당도 오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협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얘기하지 않고 자기한테 유리한 이슈만 지금 제기를 해서 지층 결집에만 애쓰고 있다라는 게 저는 모두 다 저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는 다시 한번 총선에 드러난 민심을 오판하지 말고 민심을 좀 겸허히 듣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9페이지 두 번째, 집권 여당이 그럼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만 잘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처해진 지금 객관적인 상황 이런 걸 좀 잘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거시적인 차원에서 어떤 집권 여당의 조직적 기반, 이념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는 어떤 시대 상황이라는 이런 거시적 변화에 대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계화라든가 정보화라든가 후기 산업화라든가 탈냉전, 탈물질주의라는 이런 21세기
정치적 어떤 이런 거시적 변화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들은 우리 앞서 김영수 교수님께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 변화, 미시적인 변화를 다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구화라는 것은 일국가 체제가 아니잖아요. 어떤 개혁, 개방, 다양성을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응집적, 어떤 결집적, 동질적인 이런 정체성을 해체를 합니다. 정보화도 마찬가지. 정보가 다양화, 개방화되기 때문에 독점할 수가 없는 거죠. 정보 독점. 탈냉전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억눌렸던 진영 대결을 더 부추깁니다. 그래서 어떤 진보 세력의 등장을 더 유리하게 도울 수도 있는 거죠. 또 후기 산업화 같은 경우도 조직 기반을 더 해체시킵니다. 분열시킵니다. 노동자가 같은 노동자가 아니죠. 하나의 노동자가 아닙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원과 비노조원, 화이트 칼라와 단순한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가 아니죠. 다양한 서비스 업종, 쪼개지는 이런 업종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하나로 모아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특히 대의 정치를 하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이런 복잡하고 분열된 이런 사회의 이익을 하나로 모아내서 이익을 통합해서 국민을 통합시킨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어떤 종전의 대의적 방식으로 통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사회가 파편화되고 원자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정치는 같이 그러면 이익단체, 사회단체에 부합해서 같이 그러면 분열될 것인가 이런 문제죠. 근데 정치의 역할은 분열된 사회를 통합시키고 이익을 조정하고 통합시키는 본래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사회는 분열되고 파편화되지만 그래도 정치 영역은 통합을 해야 되고 조정을 하는 게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오히려 권력 잡기에 편승을 해가지고 이 분열된 파편화된 이익을 쫓아서 팬덤 정치를 한다든가 전략적 극단주의를 통해서 더 극단화된 이런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정치의 본래 기능에서 벗어난 이탈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우리 한반도 선진화 재단에서 모인 지식인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려운 상황에 도래를 한 거죠. 통치하기 하고 정치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에 도래했습니다. 특히 이런 거시적인 변화는 미시적으로 탈권위주의라든가 탈집단주의, 탈이념주의, 탈중심주의를 발생을 시키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정당 일체감, 정당 충성심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떴다방 같이 부유하는 모래알 같은 대중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런 선거 유동성, 정당 유동성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아주 쉽게 어떤 특정한 이념으로 무장한 선동가들이 등장을 해서 포퓰리즘을 선동한다면 거기에 안 끌려갈 대중들이 어디 있겠습니다. 배고프고 외로운 사람들이 저는 이런 포퓰리즘에 속아서 이용당해서 다 저는 몰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이 주장하는 포퓰리즘과 그 대중정당, 당원 중심의 정당이라는 건 사실은 본질은 유럽에서 말한 계급계층의 어떤 이런 정당이 아니고 사실 부유하는 대중들, 외롭고 배고픈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걸 정당 기반으로 하자는 강성 팬덤 정당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설득할 수가 없다라는 게 답답한 일이죠. 왜 그러냐면 배고프고 외로운 사람들을 그러면 다른 당이 이걸 돌봐야 되는데 돌보질 않는 거죠. 반사 이득만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안을 정립하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은 현실에서는 이런 떴다방 같은 대중들, 외롭고 배고픈 사람들의 기대는 강성 팬덤을 형성을 해서 포퓰리즘을 동원하는 이런 정당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이게 좀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배고프고 외로운 사람들에 대한 대안을 제출하지 못하는 정당은 당연히 위기에 맞을 수밖에 없고 통치불능 상태, 무능력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본질을 언급하지 않고 비판, 반사 이득을 취해서 집권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특히 집권 여당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40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저는 이런 양극화를 부추기는 것은 국민들은 뭐 물론 진보 보수 중도가 있지만 양극화돼 있습니다. 국민들도 사회도 양극화돼 있죠. 하지만 그래도 중도가 항상 40%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국민들은 아직까지 덜 양극화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문제는 정치권이 이런 양극화를 조정하고 통합하기보다는 여기에 편승해서 더 전략적 극단주의로 조장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 양극화의 핵심은 저는 정치 엘리트들이 정치권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지식인들이 이런 극단적인 지지층을 의존해서 더 사회를 분열시키고 조장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당연히 이런 정치 양극화를 쓸 경우는 중도라든가 무당파 더 이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마음을 안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생각해보고 반성을 해서 이런 전략적 극단주의를 멈추고 조금 어렵더라도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어떤 수기민주주의에 청착해서 그런 정치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권 여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포퓰리즘에 같이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확실한 중도층에 기반해서 수기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치를 하지도 못하고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 지금 위기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 이런 위기의 본질을 잘 이해를 하고 대안을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40페이지 3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대안으로 언급할 수 있는 그럼 대안이 뭐냐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통치 전략 양식으로서 거버넌스 전략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버넌스가 뭐냐 뭐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그 표가 있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중앙 집권적인 거버먼트 방식에서 탈중앙 집권적인 거버넌스 전략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에 보면 거버넌스 전략이라는 게 가로축 세로축이 있습니다. 사적 영역, 가로축에 사적 영역, 공적 영역, 제3섹터가 있고 세로축에는 초국가적, 국가적, 지방적 이런 단위가 있는데 가로 세로 곱하면 9개의 영역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까지는 통치라고 하면 국가 중심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했던 거죠. 국가 중심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했던 건데 이제 그런 게 안 통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21세기적 어떤 변화된 시대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운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동안 억압되었던 다양한 행위자들을 다시 세워서 그들을 참여시켜서 함께 정치 과정에 참여시켜서 어떤 협력을 받아야 되고 이런 통치의 효율성이라든가 효과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갈등 비용이 너무 많이 증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거는 거버넌스에 실패한다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행위자들을 통치 과정에 참여시키고 협력을 얻어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얻어내면서 어떤 성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피는 게 저는 지금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적절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또 이익 집약에 기반한 책임 정당 모델이 대체로 지금까지 산업화 시대 이후에 했던 전략인데 이 탈산업화 시대에는 저는 이런 이익 집성에 기반한 책임 정당 정부보다는 이익 통합에 기반한 거버넌스 전략으로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행위자인 정당이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정당들이 시민단체와 경쟁을 하면서 이익 표출과 이익 집성을 했는데 지금은 워낙 이익단체라든가 시민사회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더 이상 경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익 표출보다는 이익 수렴, 통합적으로 이익 인풋보다는 아웃풋을 강조하는 쪽으로 정당 기능이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1페이지 보시면 정당 모델이 이제 경쟁하는 모델이 있는데요. 이익 집성적인 어떤 이런 매스파티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거죠. 강성 당원 중심으로 정당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런 배경은 국회의원이라든 정당이 어떤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강성 당원들의 대리인 역할로
델리게이트가 된다고 주장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강성 델리게이트에 기반한 매스파티 모델, 대중정당 모델보다는 저는 원내정당 모델 아니면 원내정당 모델을 조금 더 플랫폼을 통해서 확장시킨 이 네트워크 정당 모델로 저는 가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징의 차이는 보시면 정당에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공직 수준 정당, 조직 수준 정당, 유권자 수준 정당이 있는데 이게 삼위 정당을 우리 기능적으로 보면 삼위일체로 이렇게 통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능이 더 강조할 거에 따라서 매스파티냐 아니냐 구별이 되는 거죠. 특히 이념이라든가 이 당원을 강조하게 되면 조직 수준 정당을 강조하게 되면 매스파티가 되는 거고 나머지 반대로 이 조직 수준보다는 유권자 수준이라든가 공직 수준 정당을 더 강조를 하게 돼 부각시키게 되면 원내정당 모델 내지는 네트워크 정당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경쟁하는 모델 중에서 이 지금 같은 거버넌스 전략과 같이 가기 위해서는 원내정당 모델 내지는 네트워크 정당 모델로 정립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2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로 이제 전략과 제도 개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도 개선을 보시면 결국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정당의 정체성, 정당 모델을 어느 쪽으로 향하게 할 거냐라는 거죠. 민주당처럼 강성 당원 중심의 매스파티로 갈 거냐, 아니면 다른 애매모호한 거 아니면 다른 뭐가 있냐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 볼 수 있는 것은 중앙당과 당 대표가 없는 미국식 원내정당 모델 내지는 한국식 이걸 좀 더 발전시킨 네트워크 정당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에 보시면 그림 4, 5를 보면 미국식 원내정당 체제와 그 네트워크 정당 체제가 어떻게 다른지가 좀 잘 나와 있습니다. 미국은 중앙당이 없습니다. 당대표도 없어요. 당연히 공천권도 없습니다. 공천권이 없기 때문에 매 선거 때마다 그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정쟁하거나 당권파와 비당원파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위원회 큰 대통령 선거라든가 큰 선거가 있을 때 전국위원회 의장이 이제 당을 움직이고요. 일상적으로는 원내 정당 체제로 상임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죠.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당 대표가 있고 그 밑에 당 비서실장이 있고 뭐 이런 엄청난 원외 조직이 있는 게 아니고 소프트하게 원내대표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이런 시도를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여러분 잘 아시는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같이 그 선거 패배 이후에 위기에 몰렸을 때 돌파로다가 이 정당 개혁을 선택을 해서 그 원내정당이라든가 상향식 공천을 제도하면서 반전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도 대선에서 엄청 흥행을 일으켰고 그 덕으로다가 민주당이 지금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훌륭한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그걸 버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내대표보다는 이 당대표를 더 강조하게 되는 거죠. 공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민주당은 이미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기 입맛에 맞는 친명 국회의원들 다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일반 국민들보다는 당 대표, 당 보수한테 충성하는 그런 의원들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이미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일은 정쟁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방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여야 합체라든가 민의 전당이라는 걸 저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국회의원 자체를 친명 공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충성을 하겠습니까? 일반 국민들한테 자기 지역 주민들을 충성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음 재선을 위해서 당대표한테 충성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건 불보듯 너무 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민의의 전당, 대화 토론, 협치가 있는 국회를 바란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 동시 미국식 그 오픈 프라이머리 상향식 공천을 할 수밖에 없는데 법제화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시도를 했었는데 실패를 했죠.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은 당 공천권을 포기하고 당원 탈당도 했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안 한 게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당대표 때 차기 혼자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법 제어를 안 했다는 게 실수였던 것이죠. 오히려 좋게 했지만 본인만 레인덕을 당했어요. 당권을 놓는 바람에. 그래서 저는 법 제어가 실패를 했고, 또 한 번 기회가 있었는데 그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이거 법제화를 합의를 해놓고도 나중에 문재인 대표가 전략공천 때문에 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됐어요. 물론 당시에 표이처럼 중앙선관위는 여러 차례 한국식 그 완전 국민 경선제 오프라이머리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법안까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중요한 선거, 대선이라든가 국회의원 선거 때 의무적으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모든 정당들은 동시에 오픈 프라이머 하자, 선관위의 의탁을 받아서 하자고 얘기했었는데 이걸 다 거부했던 거죠. 이래놓고서 이번 이런 법제를 안 해놓으니까 이번 민주당 공천 어땠습니까? 박용진 의원을 이상한 방식으로 제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성북구 지역구 대표를 뽑는데 왜 전국의 당원들이 와가지고 선거를 합니까? 공천을 합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런 이상한 공천을 만들어내서 문제가 됐다고. 특히 현역 의원이 군대 갔다 오면 현역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왜 벌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상한 공천을 우리 헌법에는 어떤 차별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현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왜 차별을 받아야 되죠? 신진 정신들한테 가점 주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회를 의원을 잘해서 몇 선까지 재선 3선 5선까지 하신 분들이 왜 역차별 당해야 되나 이거죠. 그런 공천 하위 20% 공천 차별받는 그런 공천을 좋은 공천이라고 시스템 공천이라고 우리가 이거 칭송해야 되나요? 저는 그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바로 잡으려면 가장 역사상 좋았던 국민 참여 경선제 당원 50% 일반 국민 50%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뭘로 했습니까?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다음에 여론조사로 대체했고, 그다음에 하위 20% 현역 의원 20% 벌점 주면서 제거를 했단 말이죠. 이런 게 과연 민주적인 정당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저는 이건 퇴행이 후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바꾸지 않고 이게 무슨 정당 민주화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44페이지 보시면 그런 어떤 문제,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집권 여당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제가요.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얘기하지 않은 거. 수직적인 당권, 수직적인 당정 관계,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그렇게 어렵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다 했어요. 당정 분리론, 국무총리 중심의 분권형 국정 운영 시도를 했거든요. 저는 이거 계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의 어떤 김대중 대통령이 있던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저는 이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2주년 기념 기자회견 때 한마디를 했습니다. 반대로 얘기했어요.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반대를 바꿔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더 강조해서 어떤 중산층과 서민 중심주의로 저는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아까 우리 김영수 교수께서는 동진 정책에 성공했다고 얘기했는데 민주당에 꼭 반대로 허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했던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당정 분리론, 그다음에 분권형 국정 운영 방식 수용을 해서 어떤 중도층, 중산층을 더 포용하는 쪽으로 서진하지 않으면 뭐 집권하기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지만 정치 양극화에서 등장한 이 양극화, 이걸 해결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집권 여당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지만 가장 좋은 거는 미국식 지역 대표성 상원을 설치해서 하원의 어떤 이런 급작스러운 의사결정, 다수파 전행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 저는 미국식
상원제도, 지역 대표성 상원제도 설치해서 의사결정을 조금 너무 급작스럽지 않게 완화시키는 이런 제도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포인트 개헌을 굳이 한다면 저는 5.18 전문 등록도 좋지만 이 제도 개선으로 이 상원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거는 새로운 건 아니고요. 20공화국 때 참의원 선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속되지는 않았지만 1960년 20공화국 때 참의원을 58명을 선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부활시키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 그 전략을 보시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보수 혁신에 성공한 해외 사례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수들이 위기에 몰렸을 때 변화를 시도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00년도에 따뜻한 보수, 인정 많은 보수를 통해서 집권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우파 공화당과 좌파 사회당 사이에서 과감하게 그 전진하는 공화국이라는 정당을 만들어서 중도 개혁을 전면화해서 집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영국 보수당 데이비드 캐머린도 진보적 보수주의, 그다음에 공감하는 보수주의를 선언을 해서 이걸 집권을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경험들을 봤을 때 보수가 살아남았던 이유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거기에 발맞추어서 집권 의지를 내비쳤다라는 거죠.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집권하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탈이념적, 탈냉전적, 탈권위주의적인 이런 정체성을 버리고 좀 더 중도 개혁적으로 갔다라는 게 하나의 교훈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발제를 맡으면서 자유우파라는 문제에 대해서 약간 고민을 했어요. 제가 이런 말을 써야 되는가? 저는 이게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진영 논리라든가 이 대결 정치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선명한 자유우파라는 말을 좋아하시겠지만 저같이 진영 정치를 벗어나서 중도 개혁 쪽으로 가자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개념을 쓰는 거는 약간 조금 뭐랄까 조금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리버럴이라는 말을 더 강조를 해서 우리 한반도 선진화 재단이 강조하는 공동체주의, 리버럴 커뮤니테리언이즘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리버럴 리퍼블리커니즘을 더 강조하는 쪽으로 정립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그 제목에다 각주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 입장은 자유우파보다는 그런 입장이다. 리버럴을 강조하면서 공화주의든 공동체주의든 이렇게 가는 게 저는 그런 개념을 쓰는 게 진영 논리를 벗어날 수 있는 논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45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전략은 중도 수렴 전략이고요. 그걸 강력하게 실행할 수 있는 트라이앵굴레이션 전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 수렴 전략은 호텔링이라든가 앤서니 다운스라는 학자가 여러 차례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면 성향이 중도가 많다면 당연히 중도가 옆으로 가는 게 득표 전략이 좋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왜 선택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트라이앵글레이션 전략은 46페이지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미국의 그 클린턴 대통령 1급 참모였던 딕 모리스라는 사람이 제시한 전략인데요. 그 단순한 중도, 기계적인 중립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제3의 어떤 꼭지점으로서의 중도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경제 민주화 전략 같은 거죠. 재벌 해체냐, 재벌 보호냐는 어떤 극단적인 양 진영이 있는데 그 사이에 경제 민주라는 걸 하나 재벌 개혁이란 말을 하나 집어넣은 거죠. 이런 전략이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 조금 소개하고 싶었던 것은 지금같이 어떤 반공 자유주의, 냉전 자유주의 속에서 자유주의, 리버럴의 의미가 퇴색된 어떤 시장 근본주의, 시장 자유주의
득세하는 이런 자유주의 풍토 속에서는 자유주의를 바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반공 자유주의라든가 냉전 자유주의가 아니라 조금 이런 리버럴의 의미를 살리는 그런 자유주의, 어떤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공동의 자유를 강조하는 이런 자유를 생각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 좌파라든가 진보에서 비판하고 있는 박정희식 그 개발 독재 모델을 저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북한한테 이거를 박정희 개발 독재 모델을 수출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반공 보수, 냉전 보수들은 김정은 체제 레짐을 해체시키고 타도하는 것을 주로 괴멸시키는 걸 또 관심 갖다 생각했는데, 저는 그런 방식보다는 그 서서히 연창조시키는 방식을 사용한다 생각해요. 이행에 대한 이행. 그러니까 그 나쁜 레짐을 시장 친화적인 자유 시장 경제 쪽으로 인정하는 레짐을 체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 방식을 어떤 폭력적인 방식이 아닌 시장 친화적인 방식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 독재 체제를 한시적으로 과도기적으로 인정하면서 연창시킬 수 있는 박정희 개발 독재 모델을 우리가 거꾸로 북한한테 소개를 해서 북한의 이행, 체제 이행을 돕는 쪽으로 자유의 개념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측면에서는 이것이 어떤 랭귤레이션, 어떤 중도 수렴 전략으로서 채택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이클 왈처 선생이 얘기했던 리버럴 의미를 살리는 전략, 최근에 좋은 책이 나왔습니다. The Struggle for Decent Practice라는 이런 마이클 왈처 선생의 명제가 나왔는데, 저는 이런 거를 좀 받아들여서 리버럴의 의미를 협소하게 생각하지 말고 좋게, 긍정적으로, 다양하고 개방적으로, 포용적으로인 그런 원래 의미의 리버럴. 원래 리버럴의 출발의 자유와 이성 아니겠습니까? 지성. 뭐 이거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냉전 자유주의, 냉전 보수주의 이런 쪽으로 왜곡이 됐기 때문에 이걸 부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버럴하다는 의미를 디센트하다는 의미로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예의 바르고 품행, 예절 바른 쪽으로 관대한 인간미가 넘치는 이런 쪽으로 저는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그 왈처 선생이 얘기하는 모든 이즘에 리버럴 붙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자유주의에 리버럴을 붙이고 공화주의에 리버럴을 붙이고 공동체주의에 리버럴을 붙이고 보수주의에 리버럴을 붙이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리버럴 살리기 전략을 통해서 좀 더 풍부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다양한 인간미가 넘치는 쪽으로 화석화된 도그마틱한 이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념으로 조금 살려라는 의미로 가면 어떻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자유파도 그런 어떤 이런 진영 논리보다는 뭐 자유 공동체주의라든가 자유 공화주의 쪽으로 포지셔닝하는 게 저는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수라는 의미도 저는 좀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돌프 가스라는 스웨덴 학자가 쓴 책이 유럽 구원으로서의 지방 자유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책에 보면 아주 좋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컨서버티브하다는 의미를 네 가지로 해석합니다. 반동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수구 반동적이지 않다는 의미고, 혁명적이지 않다라는 말이고, 그다음에 레디컬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관념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이 네 가지 의미를 컨서버티브하다는 영국식 의미의 컨서버티브하다라는 것을 되살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거꾸로 말을 하면 수구적 반동적이지 않고 혁명적이지 않고 급진적이지 않고 관념적이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이런 경험적인 사례, 천천히 오래가는 모델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이 컨서버티브하다는 것도 반공, 그다음 시장 근본주의적인 냉전 지향적인 그런 컨서버티브하다는 의미보다는 경험, 생활 세계의 경험, 천천히 오래가는 이런 식으로 컨서버티브하다는 의미를 살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부족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두 분 발표자 선생님들 시간 뭐 적절하게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선 우리 김용직 선생님께서 김용수 선생님 발표에 대한 토론을 해주시고 이어서 이현출 선생님께서 최진원 선생님에 대한 토론을 해주겠습니다. 토론자 선생님께서는 한 10분 정도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선진화 재단에 와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우리 김영수 박사님의 논문에 대한 토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박사님의 그 아주 날카로운 글을 읽고 많은 것을 또 한편으로 배우고 또 한편으로 같이 고민하는 그런 학자 입장에서 보수 정당의 역할, 또 보수 정당의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전환적인 계기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고민하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6년부터 17년까지 그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장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에서 뭘 했냐면은 민주화 30년에 관한 이제 특집 그 기획 연구와 이제 출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제 정체성을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고민하면서 대한민국의 이제 앞으로 나갈 방향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는데 불행하게도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가 이제 붕괴를 하는 과정을 우리가 다 경험했고 또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큰 문제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 글은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는 최근 이제 22대 총선에 대한 이제 분석과 그 원인 분석과 이제 대책 여기에 대한 부분이 한 10페이지 정도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기획 과정에서 그 우리 선진화 재단 측과의 이제 어떤 그런 교감에서 이런 파트가 중요하다고 보셔서 심혈을 기울이신 것 같고 이것은 지금 상당히 이제 앞으로 좀 더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의 분석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추가가 되는데 어쨌든 상당히 날카로운 분석을 하고 계시고 저도 대체적으로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18대 총선에 있었던 그런 이제 종합적인 대책이 부재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분석을 많은 분들이 지금 내놓고 있고 그런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이 기획 과정에서 철학과 비전을 좀 제시해달라 해서 그 뒷 파트에서 이제 철학과 비전 또 역사적인 어떤 그런 진행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파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 따로 논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게 연결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뭐 지금 우리가 워낙 지금 시점이나 이 준비 과정에서 충분한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총선의 결과와 관련된 또 이 기획 세미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이건 불가피하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제목도 사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자유우파 정치의 복원의 과제. 그래서 이 제목은 뭐 잠정적으로 이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더 크게 본다면은 지금 이제 두 가지 제목이 가능할 겁니다. 하나는 이제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여기 모이신 분들이 되게 고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화 이후에 특히 보수 정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철저한 그 반성과 성찰을 하는 그런 연구팀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분명하게 제시되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팀이 없다 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고민을 하셨다고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더 근본적인 문제 한두 가지만 제기를 하고 세부적인 질문은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질문했으니까 그거는 뭐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이 한국 사회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는 것을 잡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그래서 오늘 최 교수님도 또 다른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이거는 한국 사회 정치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래의 모델을 제시해야 됩니다. 보수 정당이. 예. 한국 사회가 나갈 미래 모델, 정치 모델을 제시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보수 정당이 그걸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가 저는 민주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침묵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근데 한국이 지금 민주화를 했는데 87년 민주화를 했는데 87년 민주화 헌법 체제를 갖고 있고 단임제 대통령제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철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이전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근본적인 문제까지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예.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예.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자는 건데 그걸 지금 이전 정부에서 못했는데 왜 그것을 비판하지 못합니까? 이 보수 정당이 자기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정말. 예. 예. 민주주의가 이게 좌파가 원하는 겁니까? 아니죠. 전 국민이 원하는 것이고 보수 정당도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도 민주주의를 잘하라는 관점에서 이승만 박정희의 역사적인 그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죠. 예. 물론 건국도 중요하고 산업화도 중요하지만 건국 산업화 민주주의 이게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87년 민주화를 저희가 이제 책을 내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 87년 민주화를 해외에서 보는 관점은 뭐냐면은 그 이전에 박정희 산업화가 있었기 때문에 87년 민주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박정희 산업화의 결과 중산층이 형성되고 경제가 발전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이제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는 거예요, 한국이요. 그래서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박정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박정희의 성공 위에서 민주화가 진행됐다는 인식을 분명히 할 경우에는 민주화는 이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민주화 세력이 독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금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민주주의를 내세우지도 못한 이전 정부를 비판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건 뭡니까? 이건 윤석열 정부가 정말 뼈아픈 반성을 해야 됩니다. 예. 다시 말하면 전략 부재죠. 예. 이 선거를 어떻게 치느냐. 큰 전략이 안 나온 상태에서 작은 이슈만 모아가지고 전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예.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예. 저는 이 구도를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저 정확하게 말하면은 민주주의적인 세력과 비민주적 세력과의 선거전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왜 비민주적이냐? 지금 야당은 포퓰리즘에 너무 빠져 있습니다. 예. 지금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 잘 지적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 여당은 뭘 해야 됩니까? 여당은 민주주의를 다시 내세워 가지고 이전 정부를 철저하게 이론적으로 확실하게 비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확실한 비판을 하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표만 얻으려고 하는데 표가 옵니까? 젊은 사람들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속에 가장 있는 것은 민주, 자유, 평등 이겁니다. 그 민주, 자유, 평등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진영을 생각하실 게 아닙니다. 진영은 그건 과거에 이제 과정에서 필요한 개념이고 지금 우리 사회는 세계 지금 10대 그죠? 경제 대국으로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 진영이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를 재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재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미래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수당이 못한 거죠. 예. 대통령이 못한 거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못한 게 선거에 부담으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총선 참패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 다시 말하면 이것이 단순한 유권자들의 표만 모아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더 큰 문제가 해결돼야 유권자 표가 제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간 게 뭡니까? 지금 보수당에서 결국 파벌주의적인 싸움만 하고 있었어요. 그죠? 영남권하고 수도권하고
이 역사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적인 문제가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이 보수주의의 미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주의의 문제도 상당히 제대로 제기가 돼야 되고, 저는 이 용어가 그죠? 용어가 보수주의라는 말을 보수당이라는 말을 쓰는 것조차 젊은 층들은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용어도 바꿔야 된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건 뭐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공화민주주의란 말을 쓰자 이거죠. 우리는 민주공화당이라는 정당은 경험해봤지만 공화민주당이란 정당은 경험해본 적이 없단 말이죠. 왜? 공화를 앞세워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민주주의로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됩니다. 왜?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의 관심이니까. 근데 민주주의를 빼고 공화주의를 하자고 그러면은 이건 역사적인 퇴행이라는 느낌이 든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념적인 문제를 이 선진화 재단에서도 인식을 하시고 경제 문제하고 정치 문제하고 사회 문제하고 이게 맞물려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새로운 세대, 새로운 미래 한국 사회의 가장 쟁점이 뭐냐? 새로운 청년들의 가장 고민이 뭐냐? 그거를 정당이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해결해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핵심 문제입니다. 다른 거 이것저것 뭐 그 문제 아니, 계층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세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가장 심각한 갈등이 세대 갈등이고 세대 문제인데 젊은 청년들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죠? 이건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와 이념 문제와 정치 문제가 같이 아우러져 가지고 아까 이제 트라이앵글 말씀하셨는데 이걸 역동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역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좋은 제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회의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근데 이것은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회의를 계속해서 주최 측에서 해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간단하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현출 선생님께서 최진원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토론 10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이현출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를 만드셨는데요. 제가 자유우파 정치 복원의 과제, 저도 참 제목이 조금 눈에 낯설다. 뭘 복원하겠다는 건지 지금 사실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오히려 보수 정당, 보수 정치가 나아가야 될 방향 뭐 이렇게 전략을 잡고 가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냐,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 말씀드리고, 뭐 지금 이제 최진현 선생님은 이념보다 제도적 측면에 방점을 두는데 저는 뭐 지금은 제도보다는 운영, 그 다음에 현상에 대한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한국 참 문제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서 보수냐 진보냐 하는 것이 변화에 대한 시각의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뭐 자유냐 평등이냐 가치의 문제보다 변화 현상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아니면 현상에 대해서 급진적 변화를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뭐 보수, 온건, 진보 또 급진으로 나눌 수 있을 텐데 또 우리 현상에 대한 진단이 좀 잘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지금 이제 뭐 수도권 일극화하는 현상, 지방 소멸화하는 현상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우리 보수 정당과 보수 정부들이 냉철하게 현안 진단들을 좀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매년 지금 10만 명이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그럼 지방의 시 하나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매년. 그 얘기는 지금 그게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수도권 유입 인구와 지방으로의 유입 인구가 완전히 역전이 되면서 지금 수도권 일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왜 생기겠냐? 이제 근본적으로 산업 구조의 변화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의 제조업 뭐 이런 것이 주도하던 세상에서 뭔가 지식 서비스 산업이 주도하는 걸로 가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판교로 와야 되고 테헤란으로 와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의 인구는 밀도가 매우 높아지고 아파트 값은 높아지니 경기 인천으로 가서 이제 그렇게 자리를 매기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한계들이 있다. 이걸 그러면 어떻게 풀어줘야 되겠냐라고 하는 답이 보수 정당에 나와줘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경제적 양극화.
지금 자영업자 한국의 자영업자 수는 300만 정도가 적합하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500만에서 한 600만 정도의 자영업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 딸린 가족까지 합치면 1000만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 손익분기점이라고 합니까? BP 이하의 그 허덕이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는 보수는 보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결국 이제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하고 정치적 양극화의 기반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냉철한 진단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외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 하에서 적어도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림들이 보수가 좀 분명하게 제시가 돼야 되겠다. 특히 저는 이 경제적으로 양극화라고 하는 게 되게 지금 중요한 현상이다 보는데 역사라는 게 되게 변정법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근대국가 태동 이후에 뭐 자유방임주의로 가다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니 뭔가 수정이 필요했던 수정자본주의가 등장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또 노정된 문제점이 있으니까 신자유주의가 또 등장하는 것이고요.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또 뭔가 새로운 엔티테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당이 뭐 서드웨이를 통해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 또 보수는 뭐 새로운 온정적 보수, 따뜻한 보수 등등으로 해서 새로운 또 엔티테제를 형성을 해서 역사가 발전돼 가는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보수 정당들은 뭐냐 이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비전이 거의 안 보인다 이런 거죠. 보수가 추구하는 거 오히려 야당이 헛발질하는 것에 대해서 반사적 이익을 얻는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냐. 뭔가 나올 것 같은데 하면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선거는 엉망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 됐지 않냐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그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래서 앞에서 제기한 그런 그 문제점들에 대한 해법을 던져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뭐 대처나 레이건이 제시했던 신자유주의가 가다가 그것이 노정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뉴 데모크라트가 나온 거잖아요. 클린턴이랄지 또는 토니 블레어 같은 사람들이 새로운 이 노동 진보의 길을 제시를 했단 말이죠. 그것이 한 10여 년 집권을 한 이후에 또 다른 문제점이 제기되니 새로운 빅 소사이어티를 걸고 이제 데이비드 카메론 같은 지도자들이 등장해서 새로운 보수를 정말 따뜻하게 이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보수가 오늘 양극화된 사회, 수축 사회의 새로운 비전, 이 따뜻한 보수라고 하는 새로운 이념들을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안 되고서 무슨 전략이 있겠냐 이런 생각이죠. 그러한 이 현상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전제가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보수죠. 정말 참 보수가 더 치열하게 공부하고 치열하고 또 정치된 해법을 내놔야 되는데 당최 보수는 반응하지 않는 정당인 것 같다라는 게 지금 그래서 이제 3연패에 늪에 빠지는 것이죠. 뭔가 현상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답을 내려고 하는 이 치열한 싸움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적어도 그러다 보니까 전략도 너무 흐리멍텅한 전략이 생기는 거죠. 진보 진영들이 뭐 작은 문제 하나 있어도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하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부가 안 돼 놓으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도덕성을 의심받는 보수다. 이게 좀 보수는 정의로워야 되는데 그 모택동이 자기 아들을 혁명을 하려면은 농민을 모르고 어떻게 혁명하냐 그러면서 민생 하방을 시켜버리잖아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서 수확물을 가져오는데 그 아버지가 이 농산물은 안 보고 아들 손을 봤다는 거죠. 손이 농사꾼처럼 정말 현장에서 민생과 함께 했느냐 이걸 봤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보수도 여튼 이 8월 뭐
하한기 이럴 때는 민생 하방을 통해서 현장의 답이 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좀 이 국민들의 아픔을 함께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줘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 인재를 키우지 않는 보수 정당이잖아요. 되게 이게 그래서 유능한 보수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보수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을 좀 잘 육성해서 새로운 그 우리 이 사회가 안고 있는 모습 문제점들에 대한 답을 내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도자를 키우지 않고 선거가 임박하면 사람을 영입해서 대체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를 풀어나갔단 말이죠. 집권을 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진보 진영은 보면 다 장관으로 발탁을 하고 모든 공직을 줘서 계속 이분들이 이 경력을 키워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진보는 갑자기 수권 능력이 있는 정당으로 변해돼 버렸는데 보수는 집권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지금 현상이 오늘날 인재가 없는 정당으로 돼버렸다. 그래서 앞으로 보수 정당의 조직과 구조를 어떻게 가져야 되겠냐 이게 참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우선 저는 정당의 조직과 구조 좀 많은 그 유럽의 대한 정당이라고 하는 정당들 보면은 배울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듣도 보도 못한 정치라고 하는 책도 나오고 했는데 무슨 뭐 포데모스랄지 오성정당이랄지 뭐 바르셀로나 쿠뭐 여러 정당들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이 국민과 같이 가고 뭐 거듭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오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제 교수님 논문에도 많이 소개가 돼 있는데 하여튼 우선 이 현안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지고 비전이 서야 그 전략이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맞는 구조가 필요한 것이죠. 무슨 뭐 프라이머리 이 기본 진단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도자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그럼 이 전략과 비전 간의 이 괴리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조직과 구조를 논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 예. 그래서 좋은 후보자, 보수 정치 리더십을 육성해야 되겠다. 적어도 2026년 지방선거에 226개 이 지방자치단체장, 광역 의원들은 어떤 지도자를 내보내겠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훌륭한 지도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당의 지도자 육성은 어떻게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공천 과정은 어떻게 꾸려갈 때 좋은 후보자를 이 보수 정당이 내놓을 수 있겠다. 이런 전략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뭐 프라이머리를 할 것인지 배심원제를 할 것인지 코커스를 할 것인지 이런 방법들이 거기에 따라서 맞춰져야 된다 이런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여튼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의 리더십을 어떤 사람을 뽑아낼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리더가 적어도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2028년 총선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라는 이 그림을 던져내는 것, 그걸 검증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갖추는 게 그게 정당이 이제 살아있는 정당이 이 역할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뭐 전당대회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이고요. 보수가 그 동안에 저는 뭐 아까 최 교수님도 소개를 했는데 여러 가지 성공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권력을 쟁취를 하고 또 그 보수의 이념을 정말 실현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전환점들이 이번 뭐 전당대회를 통해서 변화된 모습들이 시도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내년은 선거가 없는 1년인데 정말 보수가 혁신하고 변화하는 뭐 그런 해가 돼야 되겠다. 특히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는 매우 지금 우리가 국가적 위기가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보수도 위기를 모르고 진보도 위기를 걱정을 안 한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내년이 을사년 우리가 을사늑약이 맺어진 지 120년 두 번째 갑이 들어오면 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인데 또 어떤 나라에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수 정당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두 분 토론자 선생님 시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로 이제 발표자 선생님들 리스폰스 듣겠습니다. 네, 김용식 선생님
너무 바쁘게 논문을 줬는데 상세하게 읽고 좋은 코멘트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원인 분석하고 이제 사상을 이렇게 그 같이 조합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생각이 이렇게 성숙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좀 어설프게 좀 붙여놓은 상태로 있어가지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걸 조금 더 우리 지적해 주신 대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승미 교수님께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좀 답답한 느낌이 사실 다 들죠. 그래서 이제 산업화, 건국, 산업화, 민주화 다음에 선진화가 이제 박세일 선생님께서 이제 제시해 주신 거고 사실은 MB 정부 때 국정 정책 그 기조도 사실 선진화였거든요. 네. 예, 선진화를 하려고 해서 이제 선진 인류 국가 이렇게 인류 국가 부처가 돼서 이제 했고 실제로 그걸 위해서 이제 그 뭐 G20도 유치를 하고 해안부 정상회의 유치도 하고 또 굉장히 글로벌한 외교를 상당히 폭넓게 했죠. 사실 그때 한국이 이제 국제적 위상이 상당히 그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문제는 이제 말씀 지적하신 대로 그 국민들이 옛날에 일단 산업화나 민주화만큼 선진화라는 게 이렇게 막 가슴에 확 박히는가? 예, 예, 뭐 산업화는 잘 살아보세라든지 민주화라는 뭐 직선제라든지 그게 그냥 국민들 마음에 확 들어가가지고 확 그냥 해가지고 시대를 바꾸고 실제로 사회를 바꿔왔었는데 선진화라는 게 좀 뜨뜻미지가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모르고 좀 명료하게 말해서 이게 뭔지도 잘 어렵죠 사실은. 근데 이제 지각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이 선진국이 됐지만 아직은 덜 떨어진 선진국이다. 모든 면에서 보면은 어설픈 선진국이라는 게 다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이게 한국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글로벌하게 보는 눈이 없으니까 괜찮은 게 아닌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민주주의하고 그 산업화만큼 그건 아주 그냥 국민들이 피부에 확 와닿아가지고 다 하는 거니까 시대의 어떤 큰 흐름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선진화라는 게 이게 좀 아는 사람한테는 좋은 개념인데 대부분의 국민들한테는 사실은 설득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내 뜻은 좋은데 그래서 결국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그러면 이 큰 대한민국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대한민국을 끌어갈 큰 그 뭐랄까 어젠다, 큰 컨셉, 큰 비전 이게 없는 건가? 이게 없으니까 지금 이게 막 수렁통에 빠져가지고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막 좌충우 돌아가면서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이제 하시는데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번 박재환 이사장께서 한번 어떤 개념을 한번 선진화 말고 다른 개념을 하나 또 제시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한번. 연장선인데요. 저는 넉넉하고 너그러운 그 문명국가 그런 얘기를 썼죠. 그러니까 문명국가는 이제 훨씬 더 컨셉이 큰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시빌라이제이션을 한국이 하나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니까 사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어떤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건 아주 엄청난 그 야심적인 개념인데 당장 우리 국민에게 이제 피부에 와닿는 잘 살아보세라든지 민주주의, 자유 이거에 해당하는 뭐가 없나 그런 생각이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첫째는 이 강대국 담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나라 강대국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거기 강대국에 왔거든 사실 우리나라가 군사 방위도 한 5위쯤 되고 근데 이제 이게 강대국 담론하면은 비판을 받을 염려도 있습니다. 사실 너무 국수주의적이다, 너무 제국주의적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국민들이 사실은 강대국 대한민국 한번 우리 역사 한 번도 없었는데 우리 한번 강대국 한번 만들어 보자. 그거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마음속에 저는 열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문화혁명인데요. 이번에 민희진 사태를 보면서 제가 좀 느낀 게 한국이 문화혁명의 척턱에 와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서양의 68혁명이죠 사실은요. 서양 그 68혁명인데 68혁명이 서양이 다 선진국도 다 되고 그 다음에 68혁명을 겪었잖아요. 굉장히 부유하고 잘 살고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나라인데 거기서 68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막 사회가 그냥 다 뒤집어질 판이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열망이 뭐냐면 결국 더 큰 자유에 대한 열망이었는데 결국은요. 더 큰 자유의 열망인데 그래서 오늘날도 물론 서양에서 이제 그 서구에서 68혁명에 대한 평가가 양쪽으로 갈라지는데 좀 뭐 보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이제 마약, 히피 뭐 해가지고 엉망이 된 거다 그런 입장이고 하나는 우리 최진원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리버럴이 다 붙는 거죠. 모든 거에 그 제도부터 시작해 사고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에 그러니까 좀 더 관대하게 어떤 이념에 갇혀서 그것만 딱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남녀 관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뭐 소수자 문제부터 시작해서 동성애부터 문제해서 앞에 리버럴을 붙여서 생각하면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해왔던 그런 우리 도덕 이런 거에 좀 특히 뭐 기독교 쪽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하겠습니다만은 그거에 뛰어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자유가 결국 만들어지는데 한국 사회가 사실 그 문제는 아직까지 그 경험을 못했거든요. 여기까지 와 선유까지 다 왔는데 사실 자유주의 혁명을 그러니까 생활에서의 우리가 뭐 헌법에서의 자유주의 그런 건 다 되는데 생활에서의 자유주의 혁명 우리가 못 겪었거든 사실. 근데 민희진 사태를 보니까 거기 뭐 우리 통상적 관념을 생각하면 저같이 이제 꼰대 관점 보면은 아니 젊은 여자가 무슨 모자 푹 나와가지고 껄렁하게 나와가지고 뭐 XX 새끼부터 해가지고 그것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해요. 미친 여자 아니야 이렇게. 근데 대부분의 젊은 세대나 그런 사람들은 또 4050 세대는 뭐 해방감을 느낀다. 우리를 대변해 주는 것 같다. 근데 그 욕구가 사실 더 큰 자유에 대한 욕구가 사실 우리가 지금 표를 못 얻는 그 사람들이 그걸 지금 굉장히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보수가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저기 뭐랄까요 그 제너러시티가 없어요 사실은.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그냥 컬처의 문제인데 정치가 컬처의 문제까지 이미 진입을 했고 정치, 경제, 뭐 여러 안보 문제가 중요하게 굵직굵직한 게 있는데 정치가 문화의 문제까지는 아직 다뤄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나라 정치가요. 근데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페미니즘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들어왔는데 컬처도 이해할 수 있는 보수가 돼야 되겠다 우리가. 옛날에 안보 잘하고 경제 잘하고 뭐 이런 거 다 잘했는데 보수가 컬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취약하다 지금. 거기서 표를 다 잃고 있다 지금. 아 저쪽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그 얘기만 해주는데도 저기는 막 몰려가요. 힘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빵 만들어주고 나라 지키고 이거는 아무 저희가 없고요. 우리 그 문제를 좀 두 가지 제볼 때는 하나는 강대국 담론, 그다음에 이 문화혁명 두 가지를 한번 좀 중요한 화두로 가지고서 좀 한번 우리 보수 정당에서 한번 국가를 끌고 가는 어젠다를 한번 만드는 어떨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요. 네, 짧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 발제문에 대해서 이현출 교수님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충을 하셨습니다. 특히 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내놓는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게 유의미하냐, 뭐 저도 동의가 되고요. 사실 이거는 논쟁 사항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다만 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정당 모델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추상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한국 정당 개혁의 역사를 봤을 때 가장 유의미한 경험이라도 제대로 수렴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당 개혁 논쟁이 있었고 그 흐름이 있었는데 이걸 다시 역행하는 최근에 어떤 민주당의 태도라든가 어떤 집권 여당의 어떤 당정 관계의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짚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경제 양극화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경제 양극화가 문제고 해결해야 된다는 건 다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 양극화의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안 해요. 그게 또 정치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잘 설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경제 양극화가 원인이 뭐냐고 물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가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 엘리트들이 협치를 안 하기 때문에 진영 논리를 일삼고 있고 민생 정치를 안 하는데 당연히 양극화 문제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청년 세대들이 엠프 세대가 되고 취직을 안 하고 결혼을 하고 애를 안 낳고 이 원인이 결국 어디 있냐는 거죠. 결과적으로 뭔가 법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특히 노동시장의 어떤 이중 모순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모순이라든가 임금 차이 이런 거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정규직화만 하자고 하고 한쪽은 무방비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희망이 없는 거죠. 적어도 그 중간적 지점에서 정규직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를 시키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정규직화에 준하는 임금 체계를 도입한다면 성과급이라든가 임금 체계를 호봉제를 철폐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완화를 시켜줄 수 있다면 젊은 사람들이 왜 방황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애를 안 낳겠습니까? 지금 모든 수조 원의 돈을 쓰고 있지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다 이건 결혼한 사람들을 사후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결혼하지 않은 애 낳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게끔 경로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돈을 쓰는 게 아니고 비정규직들 결혼 안 쳐. 이런 사람들이 비정규직이지만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힘을 갖도록 해서 애를 낳도록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 있는 사람들
결혼한 사람들, 애를 낳는 사람들을 사후 보장하는 쪽으로 다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효과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원인 진단, 그러니까 적어도 다른 걸 몰라치고 정치 양극화, 협치를 좀 잘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 비정규직의 어떤 이런 임금 체계를 정상화시켜주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저는 확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저 오늘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셨는데 이사장님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그 소중한 발표와 토론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객석에서도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쨌든 우리가 뭐 대통령 탓, 정당 탓, 뭐 정치인 탓, 그 책임도 물어야 되겠지만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될 때 옆에서 따끔한 그 고언이나 경고음을 내지 못했던 우리 한선재단에도 책임이 크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좀 넓게 보면 우리 지식인들과 모든 국민들이 사실 다 조금의 책임은 다 느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앞으로 대한민국이 정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세미나를 계기로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우리 재단도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도록 천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뭐 사회자로서 뭐 더 뭐 말씀드리는 거는 뭐 부적절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한테 그 저한테 말씀하신 거 아니고 제가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뭐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라고 뭐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논쟁거리긴 하겠지만 그 국민의힘에서는 논쟁이 없다라는 문제를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시끄럽고 말이 많아서 당 대표가 또 원내대표가 운영을 잘 못할 정도로 말이 많은데 국민의힘은 한번 지도부가 결정하면 그게 어떤 논쟁 없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민주당의 그런 의사결정조차 참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선생님들 발표하시고 앉아서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의견도 제시해 주시고 그러시는 걸 보면서 김용식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시작점, 출발점이 되는 그런 논쟁을 좀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 한선재단에서 앞으로도 좀 더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리면서 오늘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